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5주차 수업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기계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시키는 것이라고 거칠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은 프로그래밍으로서의 코딩을 떠올리실 것 같지만 어느 과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코딩이 다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데이터 코딩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류를 위한 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데이터 상대성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봤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딩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물어보고 이어서 같은 질문에 있다 없다 라는 선택지만을 주고 응답할 경우 답이 다르게 수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1, 2, 있다 없다 혹은 0, 1 이렇게 프로세싱 가능한 숫자 값으로 전환하는 과정 역시 데이터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보통 일어나게 되는 데이터 분류를 위한 코딩 역시 데이터 과학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 다루는 코딩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의미하는 코딩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애니악이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됐을 때는 교실 하나만큼의 큰 사이즈의 컴퓨터였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컴퓨터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 컴퓨터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시도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애니악을 처음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모니터, 키보드에 해당하는 입출력 장치가 보이지 않아서 다소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장치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저 기계는 우리의 의도를 어떻게 알고 계산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플러그가 꽂혀 있습니다. 저 플러그를 수동으로 꽂았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꽂으면 1, 빼면 0, on and off를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해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지능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스텝들을 설명해줘야 하는가를 조금 더 생각하셔야지 그 랭귀지 그래머를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컴퓨터 사이언스 강좌계에서 정말 유명한 강의가 하나 있는데 CS50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하버드의 컴퓨터 사이언스 개론 같은 수업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학생들 말고 더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고 매 학기 몇백 명의 학생들이 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그런데 재밌게도 유튜브에 영상으로 공개가 돼 있어서요. 화면에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하버드 학부생의 강의를 무료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이 채널은 1.7 밀리언의 전 세계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첫 강의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영어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인공지능의 시대니까 자동 번역 자막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이진법에서 바뀌는지에 대해서 화려하게 극장에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놓치지 말고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능과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과 기계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이어주는 노력이 바로 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어떻게 하나의 랭귀지에서 다른 랭귀지로 트랜스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사용할 것입니다. R, Python, C, Java 다양한 랭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거칠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프로그래밍은 기계에게 내가 무엇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어떻게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동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싶을 때 우선은 시동을 걸어 출발을 해 차를 앞으로 포워드하고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생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여 혹은 움직이지 마.
이런 식으로 변수값들이 들어오면 엑셀을 밟으면 돼 라고 전체적인 순서도의 과정에 따른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 디자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아주 간단히 R을 다루겠지만 다양한 랭귀지들이 있었고 실제로 1946년에 이 애니악이 탄생했을 때만 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랭귀지는 없었습니다. 수동적으로 기계식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컴퓨터에 랭귀지를 인스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발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어떤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컴퓨터에 설치되는 첫 언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베이직 프로그래밍이라는 1984년에 나온 책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더니 책은 한글인데도 굉장히 낯선 언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80년대 컴퓨터의 세계라는 것은 저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8살에 처음으로 코딩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처음 배웠던 게 저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프로그램이었고 당시만 해도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인스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80년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고 90년대까지 굉장히 인기 있게 학습되던 이 컴퓨터 랭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배울 어떤 R이나 파이썬 하는 랭귀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출발점이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 전설의 언어였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 베이직을 시작할 때는 라인의 이름들을 저희가 붙여줬어야 됐어요. 까만 바탕에 초록 커서 깜빡깜빡.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컴퓨터에 저희들은 10번을 치고 인풋, 뭐 램을 어사인 해주고 중간에 까먹은 게 있으면 25, 35 이렇게 줄을 라인을 끼워 넣을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 코딩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카툰 만화처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코드를 짜는 방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렇게 코드 라인이 붙지 않고 하지만 옛날엔 저것이 코드 라인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베이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화면들을 보시면 굉장히 로맨틱한 뭔가 첫사랑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저는 베이직을 생각하면 약간 말랑말랑한 어렸을 때 저 한 줄 한 줄을 써가면서 했던 어떤 향수 같은 게 떠오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발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함께 보시고 계실 텐데 처음에 출발, C도 굉장히 빠르게 출발했던 언어 중에 하나예요. 저희 수업에서 다루진 않지만 파이썬이라고 하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언어가 199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실습해볼 R은 1993년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보다는 살짝 나이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2020년, 2022년, 2023년에 많이 활용되는 랭귀지들은 1990년대에 소개된 랭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파이썬은 대부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시는 분들이 발전시킨 랭귀지고요. R은 통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발전시킨 랭귀지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컴퓨터와 대화하는 랭귀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출발한 시점 역시 아주 비슷합니다. 잠깐 파이썬 맛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보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저런 전략들이 떠오르실까요? 여러분께서 세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순서도처럼 스텝 바이 스텝을 떠올리셔야 될 텐데 뭘 해야 될지 생각하고 계실까요? 세 개의 숫자를 비교해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숫자가 더 큰지 덧셈, 뺄셈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를 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세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숫자를 각각 어사인된 변수 자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제일 큰 값인지 어떤 것이 제일 작은 값인지를 어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이 결과물을 프린트해줘, 출력하라라는 명령 역시 필요합니다. 나한테 그걸 알려줘 라는 명령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냥 한번 떠오르시는 대로 생각해 주면 돼요. 5, 3, 13 이라는 세 가지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제일 큰 숫자예요? 이거는 맞춰야죠. 13입니다. 그럼 어떤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인가요? 5. 저희들은 사람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컴퓨터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제가 파이썬 코드를 짜놓은 것을 구글 콜앱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파이썬을 전혀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으셨어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구글 서버에 설치된 파이썬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게 컴퓨터에서 안 열리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컴퓨터에 프로그램 파이썬이 안 깔려 있으면 열리진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이 깔려 있지 않아도 지금 이 코드로 접속하시면 바로 돌려보실 수가 있어요. 숫자를 3개 입력하라고 나올 텐데요. 아까 말했듯 5, 3, 13 이렇게 3개를 치시면 그 중에 맥스를 알려주게 됩니다. 코드를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이 프로세스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5 그리고 13을 생각했던 프로세스와 또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숫자는 N1에다가 두 번째 숫자는 N2, 세 번째 숫자는 N3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3개의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맥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제일 크면 N3을 찍어줘. 최대값은 그걸 찍어주면 돼. 그런데 오늘 21번 줄까지 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사실은 화면에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뭘 해줘야 되냐? 프린트 맥스를 정해주고 미는 3개의 숫자 중에서 최저값을 찍어주면 돼. 해야 3개의 숫자 값을 비교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짜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좀 귀찮다, 생각보다 너무 멍청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3개 정수를 비교하는데 여러분께는 딱 한마디면 1초도 안 걸렸죠. 바로 비교할 수 있는 태스크인데 20줄 정도가 되는 코드가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언급한 트윗을 모두 수입하는 파이썬 코드는 그럼 몇 줄이나 필요할까요? 하나 찍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3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파이썬 코드는 20줄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코로나19를 언급한 모든 트윗을 수집하는 파이썬 코드. 와, 도대체 몇 줄이어야 되는 거야? 사실 저희가 3개 숫자 비교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보통은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부터 코드를 짰기 때문에 3개 숫자를 비교했는데도 20줄이나 필요했지만 사실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미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둔 코드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짧게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혹은 라이브러리가 부르는데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이미 다른 분들이 정의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는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의 묶음, 선물 상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비교하는 것, 우리가 본 것처럼 20줄 정도 되는 코드를 다 짜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저 20줄을 하나로 묶어서 compare라는 명령어로 지정해주고 앞으로는 3개 숫자 비교는 compare라는 명령 하나만 치면 아까 20줄을 대신하는 그런 과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명령어를 활용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수행한 연구에서 2020년에 썼던 코드입니다. 좀 간단하죠? 이 코드도 벌써 2020년에 쓴 코드라서 지금은 더 업데이트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패키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코드를 짤 것인가의 문제이고 저희 수업에서는 아까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코드를 짜거나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냥 맛보기 형식으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이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텍스트를 추출해서 말뭉치 구름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월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이거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을 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패키지를 활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면은 텍스트 코퍼스를 준다. 빈도에 따라서 단어의 크기를 지정해주고 특정 이미지 모양 안에 그 단어를 그 크기별로 배치한다 라는 것이 이 월드 클라우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웹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서 바로바로 만들어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으로 코딩을 생각할 것인가, 어떤 과정으로 내가 내 코드를, 내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요? 일상현실에서 이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물론 불가능한 일도 아니기는 해요. 예전에는 불가능한 도전의 대명사, 뭔가 못할 것 같은 것을 일컫는 속담이었죠.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려면 어떤 변수들을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거주지 정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산대요. 혼인 상태는 결혼했습니다. 김서방이시니까요. 성은 김인 사람의 데이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설치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노력, 이런 것들이 코딩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Think like a programmer,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을 배워야 되느냐, R을 배워야 되느냐, 도대체 어떤 언어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통계 분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사회과학 쪽에서는 R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별로 파이썬을 많이 쓰는 업종을 보시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파이썬을 많이 쓰고 넷플릭스, 구글도 파이썬을 많이 쓰는데 리서치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R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면접 볼 때는 어떤 랭귀지를 쓰는지 물어보진 않아요. 실제로 제가 졸업을 하고 그 다음 년도에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입사를 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 친구도 R을 쓰던 친구였거든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입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떤 랭귀지를 쓰느냐가 어떤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느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 기본적으로 갈아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파이썬을 하다가 R로 갈아타는 것도 쉽고 R을 하다가 파이썬으로 가는 것도 쉬워요. 어쨌든 한 랭귀지를 파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머 스트럭처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스위치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 답은 어느 쪽을 시작하든 크게 문제는 없다. 무조건 시작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이썬보다는 R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면 원래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든 랭귀지이기 때문에 훨씬 그쪽이 강해요. 그리고 데이터 용량 자체를 메모리에 로딩하지 않고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용량이 아무리 큰 데이터를 다뤄도 그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R은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딩을 해서 분석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면 R은 속도가 느려져요. 당연히 몇만 개 정도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몇백만 개가 됐을 때 큰 차이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R은 로컬 컴퓨터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릴 때 사용하실 수 좋고요. 그리고 원래 다양한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파이썬에 비해서 통계 패키지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한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 R을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막막한 터널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파이썬도 파이참 뭐 이런 것처럼 조금 더 그런 유저 프렌들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굉장히 우선은 공짜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랭귀지이고 유저 프렌들리한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생들에게 그럼 코딩의 꿀팁을 알려주세요 라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글이 정말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베스트 프렌드는 구글링이에요. 문제가 생긴다, 에러가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도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에러를 복사합니다. 구글 창을 띄워놓고 에러를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에러 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픽스하는지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은 온라인에 공짜로 공유하게 돼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구글에 족보가 널려 있는 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러블 슈팅의 가장 좋은 조언들은 항상 구글이나 검색을 해보시면서 코딩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의 실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함께 커나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위로가 되고 또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컴퓨터와 대화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특정 숫자 값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이터 코딩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코딩은 프로그래밍으로서의 코딩을 의미합니다. 크게 파이썬과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컴퓨터와 대화하기의 시작에서는 중요한 건 프로그래머처럼 생각하라. 이러한 자세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드디어 실제로 코딩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친다 이런 느낌으로 따라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보고 운동도 몸을 움직여가면서 근력을 길러주셔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때까지 꾸준히 그냥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수로에 배부르지 않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이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코딩을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R-Cloud,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서 R-Cloud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간중간에 놓치셨다,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우선은 그냥 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tudio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사실 개인 컴퓨터에 R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R이라는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되면 설치된 R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버전의 R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파일은 그 클라우드 안에 있는 R에서 열면 열리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R이 깔려있지 않으면 제가 보내드린 파일은 사실 열리지가 않아요. R을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당연히 설치하셔도 됩니다. 이미 R에 관한 많은 코드들이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사실 이 코드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색깔을 지정하는 건지, 어떤 파일 이름을 설정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드는 건지 눈치껏 코드를 독해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 코드를 그대로 긁어다가 자기 것으로 변환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R을 배웠을 때는 아마 2007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R을 배웠어요. 큰 콘솔 창에 있고 화살표 옆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친구들은 터미널 창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많은 학생들께서 이러한 창을 통한 대화가 낯선 이유는 사실 우리가 백스테이지에서 컴퓨터가 뭘 하는지 전혀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RStudio입니다. 유저 프렌들리한 환경을 조성해줘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 RStudio를 열어보시면 이런 창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검은색 사용하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서 보이는 R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설정을 하얀색으로도 할 수 있고 까만색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창이 보입니다. 아까 이 4가지 창은 그전에 커서만 껌뻑껌뻑 하던 커다란 콘솔만 있던 전통적 R과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콘솔 창만 가지고 코드를 짰는데 지금은 코드를 짜놓을 수 있는 연습장, 그리고 데이터나 변수들을 보여주는 환경창,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 창,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면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RStudio 클라우드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따라 들어가시면 아까 그 클라우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로 넘어가시면 구글을 통해서 로그인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계정을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무료 사용자들은 이용 시간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시간이 60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R을 직접 설치하셔도 되고요. 자, 뉴 프로젝트 버튼이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이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름을 그 프로젝트에다가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뭐 대과인이라고 보통 친구들이 많이 줄여서 적고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 RStudio 창으로 우선 들어갔으면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4가지 패널, 아까 저희가 컴퓨터에 있는 RStudio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패널들이 열려 있어요. 4사분면으로 나눠져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2사분면, 이게 소스 입력 창이라고 기본적으로 코드를 여기다가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번으로 표시된 부분이 콘솔 창입니다. 원래 R 터미널, 오리지널 R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래 R이라고 하는 것이 2번 창에서 출발한 건데 어떤 코드를 짜는 사람들의 편을 위해서 코드 라인에 번호를 위에 붙여놨어요. 3번은 또 환경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변수들도 여기에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고 불러들인 데이터 혹은 만들어낸 벡터 이런 것들이 저장되고 여러분들은 한눈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창은 클라우드 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일 디렉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제공해드린 아이리스 파일을 여기다 불려들여서 실행해보는 실습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혹시라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개의 창이 화면에 보이지 않으시면 2개로 되어 있는 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4개로 창이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저희가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A라고 콘솔 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여기가 콘솔 창이거든요. 이 콘솔 창에 A, 기호 표시 10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당혹스럽죠?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기 환경창에 A하고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면에 10을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 print라는 명령을 하고 괄호를 열고 A,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아래 10 이렇게 뜨죠. 우리가 A라는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10을 저장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A를 출력해줘 라고 하면 그 A 안에 있는 10 값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방금 코딩을 하셨습니다. 아래에서 여러분께서 처음 쳐본 코드는 객체 A라는 오브젝트를 만든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 안에 10이라는 값을 저장한다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에서 짠 코드는 print A, A라는 값을 출력해줘 라고 하는 코드를 짜셨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A라는 값에 10을 저장했기 때문에 A라는 값을 출력하지 않고 10을 출력이 된 겁니다. 성공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이 화살표를 주로 R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할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그러면 콘솔 창에다가 A10을 어사인했는데 10이라는 것을 A에 넣어라. 그리고 print A라고 했더니 10이라는 것이 화면에 출력됐다. 여기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Hello World. 나 코딩 좀 해봤어. 이러면 사실 모니터 할 때 Hello World 정도 띄워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머릿속으로 이건 어떻게 코드를 짜야지 내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을 출력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스텝이 떠오르시나요? 이미 화면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친구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그 RStudi오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코드를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를 출력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 저는 B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A는 아까 저희가 어사인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다시 A로 어사인을 하면 그 A의 값이 바뀌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헬로 월드는 아까는 숫자였고 12라는 숫자였지만 지금 헬로 월드는 텍스트잖아요. 스트링 변수죠. 숫자를 넣어줬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헬로 월드를 넣어주면 그게 스트링 변수야 라는 것을 R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R의 랭귀지 약속이기 때문에 R은 알아요. 변수 B는 그래서 임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hello world를 어사인을 하고 print B 하면 당연히 hello world가 모니터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ello world까지 되셨으면 아마 보이시는 것들 중에서 오늘 했던 것이 환경창에 저장되고 있구나 라는 것도 함께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코딩이 진행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콘솔 창에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환경 창으로 바로바로 저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많이 쓸 부분들이 콘솔 창에다가 직접 작업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위에 나온 소스 입력창에 코드를 짜주시고요. 이 코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클릭해서 앞에 보이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콘솔로 넘어가서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수들은 저희들이 방금 숫자, 스트링 변수만 넣어봤는데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스 입력창에다가 x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화살표 2.7 그리고 y에다가는 string이라는 글자를 넣고 g라는 값은 false라는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똑같이 여러분도 실행을 해보시면 이게 환경창에 바로 뜨게 되죠. 우리가 지금 콘솔 창에서 A를 지정해서 hello world를 출력해놨다. 그랬더니 환경에 변화가 생기더라. 환경 창에. 그리고 소스 입력 창에다가도 코드를 짤 수 있다.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것은 소스 입력 창에서 코드를 짤 때 그 앞에 샵이라고 붙어있는 줄들이 보이실 거예요. 주석입니다. 이거는 그냥 메모예요. R은 이 부분은 코드가 아니라 내가 이 코드에 짜놓은 어떤 포스트잇 같다고 생각을 해서 코드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린 파일은 R Markdown 파일이에요. RStudi오에서 여러 가지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R Markdown 파일을 굳이 활용하는 것은 문서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 막다운 파일에서 확장자가 RMD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RMD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까지 R 클라우드를 따라오신 학생들은 여기 디렉토리 파일 사사분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디렉토리 파일 부분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추즈 버튼을 누르시고 추즈 파일에서 아까 업로드하는 것은 굉장히 똑같아요. 그리고 저장된 그 아이리스 막다운 파일을 업로드 시켜주십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제 뭐 저희 조교님들께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R 막다운 파일을 여기까지 올려주셨으면 잘 따라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공간 자체가 여러분들의 작업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 안에 포스팅해놨던 아이리스 파일이 불러들여진 거예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열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갑자기 저희 콘솔 창 위에 써있던 소스 입력 창에 쭉 글들이 뜨죠. 제가 여러분께 보내준 코드입니다. 인트로 파일이고 날짜는 아무거나 변경하셔도 되고요. R 막다운 파일이라서 1번부터 8번 줄까지는 그냥 막다운 문서에 대한 기본 설정이에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한 것처럼 코드들이 쭉 갔습니다. 원래 코딩은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주워 먹습니다. 남의 짜놓은 코드를 받아서 내 컴퓨터에 열어서 제가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코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저희가 함께 해봤던 A에다가 10을 어사인에 프린트에 그리고 이거는 캐릭터로 변경해 등등이 이미 코드로 짜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샵이 붙은 것들은 당연히 이에 대한 설명, 주석이고요. 빨간색으로 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에러 난 거 아니고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해보셨으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진도를 진짜 제가 빨리 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악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선 한번 돌려본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역으로 이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코딩을 하셨습니다. 업로드를 하시고 나서 R 막다운 파일 소스 입력창에 띄워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R 코드 소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기 보시면 세모, 화살표 이런 것들이 있고 클릭하시면 알아서 돌아가요. 자, 오늘은 이렇게 놀아보는 것까지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나 코딩 해봤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QR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제가 시연 화면을 녹화해둔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30분을 투자하시면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R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믿고 30분을 투자해서 여러분도 R로 프로그래밍 코딩으로 예쁜 시각화 파일을 만들었다 라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